자, 이제 2부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부 마지막에 그 영어 연설 자막까지 넣은 거 보시면 김원봉 얘기가 빠졌죠? 그래서 차리석까지 나오고, 그래서 영어 연설에서는 뺐습니다. 김원봉이 의미가 없죠? 그러나 이제 한국어 연설에서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인지도가 있으니까 이제 김원봉을 넣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시간적으로 영어 연설을 먼저 녹음하고 한국어 연설을 나중에 연금했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공화당이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공화당이 보통 당이 아닙니다. 굉장한 당입니다.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여 있습니다. 저도 이 역사를 연구하지만 저를 도와주는 분은 최고의 전문가들이 다 있습니다. 일본어, 이 링컨 관련해서는 미국의 최고의 링컨 전문가가 또 저와 소통하면서 이렇게 도와주고 있고요. 또 일본 그에서도 또 있고, 그래서 이거 하나만으로도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당인지를 아실 겁니다. 그래서 KBS는 인재 발견해 가지고서는 뭐 한두 문장 풀어서 소개만 할 정도인데, 우리는 이 영어 연설의 그 역사적인 팩트를 다, 사진까지 다 찾아가지고 하는 이런 동장. 그래서 결국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 공화당만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로 잡고 자유통일까지 갈 수 있고, 국부와 각하와 박근혜 대통령 이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정당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일생에 바로 10번째가 벌써 10번째가 됐습니다. 자, 10번째가 돼서 지난 주일날 이제 그 이승만 박사께서 제6강구 사령관을 이제 부산의 초대 군수기지 사령관으로 임명하면서 얘기인데, 우리가 지난번에 한 가지 말씀드렸죠. 산림녹화 얘기. 그래서 59년도에, 그래서 59년도 산림녹화에 관해서 하나 더 소개를 시켜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어딘고 하니 사직공원 아시죠? 그 사직공원에서 이제 사방산업이라고 그러죠. 보세요. 굉장히 헐벗었잖아요. 그리고 저 뒤에 있는 건물이 그 유명한 황학정입니다. 그 황학정이라는 것이 바로 활 쏘는 데인데, 그래서 벤프리트라든지 외국의 내빈들이 오면 소개하는 그런데 그쪽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사진이 60년도, 그러니까 하야하기 직전입니다. 4월 달에요. 4월 7일, 4월 9일입니다. 여러분, 4월 9일 3.15 부정선거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의 국정은 정상적으로 다 한 겁니다. 부정선거만 잘못된 거지 모든 정책, 이거는 다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사직공원 뒤에 자하문이 있죠. 그 자하문 사방공사를 그 시찰하시는 모습입니다. 그 무슨 얘기냐? 이승만 박사는 마지막까지 모든 국정을 수행했는데, 그 국정이 하나같이 오늘날 한강의 기적의 토대를 이룰 수 있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산림녹화, 인류 역사상 산림녹화를 70년 만에 완성한 나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승만 대통령이 한강의 기적을 시작했고, 박정희 대통령이 그걸 완성하는 분이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그걸 통해서 자유통일까지 갈 것인데, 이런 고난을 당했으니까 우리 공화당과 조원진이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 구출해서 함께해서 이 역사를 완성해야 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보세요. 60년 1월 달에 군수기지 사령관, 즉 4억 불의 군사 원조를 움직이는 초대 군수기지 사령관의 이승만 박사가 박정희 소장을 임명하고요. 자, 1월 16일 날, 그날 그 전후에요. 바로 노원구에 있는 공릉동에 있는 원자력 연구원, 그리고 트리마띠가라고 하는 원자로를 가져와서 그걸 설치하는 그 현장을 또 방문하신 겁니다. 엄청난 일이죠. 이게 바로 하야 3개월 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 호텔을 방문하십니다. 반도호텔, 국제호텔을 방문하세요. 왜 방문하시느냐? 바로 아이젠하워가 8년의 임기를 마치고 6월 달에 아시아 투어를 해서 일본이라든지 필리핀 이런 데 방문하고 한국을 방문하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이젠하워가 이제 퇴임을 앞두고 아시아 투어를 해서 한국을 국빈 방문하려고 이승만 박사하고 다 이제 합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젠하워 대통령을 방한을 맞이하기 위해서 국제호텔과 반도호텔 호텔 시설을 다뤄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선진 강대국의 마지막 단계가 뭐예요? 관광대국이 되는 거 아닙니까? 관광대국이 된다는 건 최고의 선진국 반열에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관광대국이 된다는 거는 그 나라의 역사, 문화, 음식,
인프라, 뭐 모든 것이 완벽해야 관광대국이 되는데 이승만 박사는 벌써 이때 관광대국의 꿈을 키워가지고 언제부터 6.25 동란 때부터 심지어는 그래서 우리가 유명한 그 고지전이라는 영화도 왜 그런 거 하니 바로 이승만 박사가 자 금강산을 어떻게 해서든지 차지해야 된다. 우리나라의 관광자원이다. 그래서 금강산을 차지하려고 그렇게 애쓰다가 실패한 게 바로 3.5.1 고지입니다. 그 대신에 뭐예요? 설악산을 우리가 차지했잖아요. 그래서 설악산이 지금 세계적인 관광지가 됐잖아요. 그게 바로 이승만 박사가 전쟁 때 바로 그걸 구상한 분입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관광대국에서 국제 호텔과 반도 호텔을 보시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그 당시에는 뭐 이승만 박사의 리더십이 전혀 문제 없고 다만 뭐 이 이기붕이라는 놈이 그리고 그와 짝짝꿍 최인규, 홍석현의 아버지, 홍진기 이런 놈들이 포스트 이승만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부정선거 똑같은 거죠. 바로 박정희 대통령 이후에 포스트 박정희의 권력을 노리고 김재규가 장난치다가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이후에 포스트 박근혜 그 권력 다툼을 하려고 여당 내 이명박계가 지가 차기는 자기가 세운다는 둥 내각제를 해서 권력을 유지하겠다는 이딴 소리 하다가 뒤집어진 거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그 당시도 이승만 박사, 포스트 이승만 박사의 권력을 하려고 부통령 부정선거를 일부 세력들이 하다가 문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승만 박사의 국정에 영향 전혀 관계없었던 겁니다. 자, 보세요. 3월 26일 날이 이승만 박사의 85회 생신입니다. 85회 생신. 그때 벤프리트 장군이 방문해요. 벤프리트 장군 잘 아시죠? 그러니까 벤프리트 장군은 우리 국군의 은인일 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는 계속 한미재단을 만들어서 한강 기적을 도왔던 분이죠. 그리고 정식 4년 육사를 창설한 분이기 때문에 이건 제가 이미 강연을 했죠. 육사 창설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그래서 이승만 박사와 벤프리트가 마음이 맞았기 때문에 4년제 웨스트포인트 스타일의 육사를 만들어서 이제 10년 후에 벤프리트 동상을 제막식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아닉테, 그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에서 그 애국가가 바로 이 아닉테 애국가.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종북좌파가 친일파라고 매도하는 사람들은 다 독립과 건국의 공신이라고 보면 돼요. 일제시대에 정말로 일본의 압박에 의해서 할 수 없이 생존을 위해서 했던 내용들을 다 친일파로 몰아가지고 하는 거지. 아닉테도 애국자였고 또 비밀 독립운동을 했고 또 그러나 그 당시 음악적인 재능을 가지고 그 체제가 일본 체제이기 때문에 만주 교향악단을 지휘했다고. 그래서 이제 또 만주가 일본의 위성국이니까 친일파다 이런 식으로 다 매도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경복궁에서 축하 음악회를 이렇게 여러분 야외에서 교향악단 대대적인 교향악 이런 프로그램을 할 정도로 우리나라의 수준이 높았던 거죠. 자, 그래서 저는 그런데 이제 뭐가 일어납니까? 바로 김주열 사건이라는데 김주열 사건. 그래서 4월 12일 날 마산의 김주열 사건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마산의 김주열 사건은 물론 우리 학생들이요 이승만 박사가 자유민주주의를 가르쳤기 때문에 그 당시 청년들이 불의를 보고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 박사가 칭찬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틈을 타가지고 종북 좌파가 공작을 했는데 특별히 김일성이의 특별 지령을 받고 이석이라는 간첩이 와가지고 김주열 사건을 조작한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왼쪽에 그 당시 부산일보 보도거든요. 동아일보도 아닙니다. 부산일보입니다. 왜? 부산시를 가깝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김주열이가 체류탄으로 눈이 맞았는데 여러분 체류탄에 눈이 이렇게 맞았습니다. 그 뜻은 뭐예요? 이렇게 눈에 대고 쐈다는 거죠. 여러분 체류탄은 어디다 쏴요? 이렇게 곡사포식으로 쏘지 않습니까? 체류탄을 이렇게 쏘지 않고 곡사포를 쏘지 않습니까? 저 멀리 터지도록. 그런데 이렇게 맞았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눈에다 대고 쐈다는 거죠. 뭐예요? 공작이라는 얘기죠. 간첩이 김주열 눈앞에다가 대고 눈에다 쏴서 박힌 거죠. 그리고서는 마산 앞바다에다 버리고 간첩이 이제 부산일보 기자에다가 새벽에 전화를 합니다. 야, 여기 김주열이가 떴다. 그러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부산일보 기자가 와가지고 그거를 특종으로 촬영을 하죠. 자, 보세요. 그 당시 부산일보 첫 신문 기사인데
김주월 뭐에 맞았다 그래요? 총에 맞았다 그러잖아요. 이게 뭐예요? 선동이죠. 거짓말이죠. 뭐에 맞았다 그래요? 체류탄에 맞았다 그러잖아요. 체류탄에 맞았다고 그러는데 총에 맞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거짓말. 그래서 김주월 사건 자체는 이거는 공작적인 세월호와 이태원 사고와 똑같은 연장선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이제 여론을 선동해 가지고 일주일에 4.19가 일어난 거잖아요. 그 4.19가 그렇게 일어나니까 이제 경찰이 이기붕 세력이 최진기와 이 세력들이 무리하게 진압하다가 이제 사고가 나온 거 아닙니까? 자, 제가 한 5년 전일 거예요. 롯데에 갔다가 저 어르신을 만났는데 왼쪽에 그 훈장을 달고 있더라고요. 훈장, 약장을 이렇게 여러분 배지 보이시죠? 그래서 제가 좀 관심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참정용사인 줄 알고 아이고 대한민국 참정용사십니까? 그랬더니 아니에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뭡니까? 그랬더니 4.19 때 자기가 저번에 이제 신문 때문에 제가 사진도 일부러 가렸는데 모모 대학의 총학생회장으로 참가했기 때문에 그때의 공적으로 건국 포장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하고 이제 4.19에 대한 얘기를 자세히 제가 다 또 들었습니다. 직접만.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 그 4.19 시위를 주도했던 아주 중요한 대학의 학생회장이니까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그래서 그분 통해서 또 4.19에 대한 또 이거를 제가 또 직접 증언을 다 들어서 이제 정리해 놨는데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대화 중에 그걸 하나 물어봤습니다. 자, 그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를 주장했는데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깜짝 놀란 말을 해요. 이분이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러분 4.19 지금 당사자입니다. 총학생회장입니다.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07과삼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 깜짝 놀랐어요. 이거 뭐 다 그냥 이승만 박사 매도할 줄 알았더니 07과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공은 뭐 다 아니까 그러면 그래요? 그러면 과3이 뭡니까? 과의 세 가지가 뭡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 하는 거 아니? 첫째, 나이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85세. 여러분 나이가 많은 게 왜 과예요? 여러분 보셨잖아요. 85세에도 이승만 박사가 모든 국정을 다 했지 않습니까? 아이젠하워 국빈 방문까지 다 준비했습니까? 자, 어쨌든 그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그랬더니 물가를 너무 몰랐다는 거예요. 물가를. 그래서 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백성들의 원성이 많은데 그 물가를 몰랐다는 거예요. 물가를 이승만 박사가 왜 몰라요? 물가가 왜 올랐어요? 지난번 말씀했잖아요. 환율 정상화 때문에 오른 거 아니에요. 그래서 1대 500인데 1대 1000으로 정상화 하자 그러니까 그거를 버티다가 1대 600으로 하니까 뭐 20%가 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난방비 보니까 한 30% 올렸더라고요. 그것도 한 20% 30% 올렸더라고요. 저도 한 10만 원 내다가 이번에 14만 원 냈으니까 한 20% 오른 거거든요. 그렇다고 지금 뭐 난방비 폭탄이니 어쩌느니 뭐 쌩 난리를 치는데 그 당시 어떻게 했어요? 환율 정상화로 20% 1대 600이 돼 버리니까 당연히 물가가 오르죠. 그래서 그 물가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또 예약하지 않으면 이승만 박사가 남대문 시장을 딱 가면 이 모자 얼마냐 그러면 이제 1,000원에 판다는 거야. 그래서 1,000원에 사가지고 가면 나중에 경호원들이 2,000원을 준다는 거야. 그렇게 이승만 박사를 속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 거짓말입니다. 이승만 박사가 물가를 왜 몰라요? 다 아니까 환율 정상화 얘기도 하고 하고 다 하죠. 그다음에 그럼 세 번째 과가 뭐냐 그랬더니 인해 장막에 둘러싸였다는 거야. 인해 장막에 둘러싸는 거. 근데 그거는 어느 정도 맞는 게 첫째, 프란치스카 영부인이 이승만 박사의 건강을 너무너무 우려하다 보니까 나쁜 얘기를 듣고는 충격받고 정신적인 영향을 받고 스트레스를 받을까 봐 그거를 정보 통제를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청와대에 서서히 이 경무대죠. 서서히 이기붕이가 포스트 그 권력을 잡기 위해서 서서히 경무대 쪽에 선을 써가지고 박찬일이라는 비서관이 들어왔는데 요 박찬일이라는 비서관이 요게 또 문제입니다. 요놈이. 나중에 제가 조사한 바에 하면 CIA 요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서는 경무대에 들어가가지고 그러면서 동시에 이기붕이 파가 돼가지고요. 근데 어느 정도 문제가 이 박찬일이가 문제가 있었냐면 자 4.19 나가지고 나라가 혼란하고 막 어려우니까 이기붕이가 육군단으로 도망갔잖아요. 육군단으로.
육군단으로 도망갔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이걸 수습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이제 아주 청렴결백한 허정이라든지 김정렬이라든지 또 백선엽이라든지 또 이런 이제 또 장택상이라든지 이런 어르신들이 이승만 박사를 만나려고 하니까 박찬일이가 육군단에 전화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누구누구가 이승만 박사 만나려고 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때 이기붕이가 지시를 해요. 누구누구는 안 된다. 그래서 박찬일이가 누구누구는 빼고 이승만 대통령을 만나게 해줬다는 거예요. 이게 이 당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뭐 박근혜 대통령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니 청와대 내에도 간첩이 있어가지고 조홍천이 같은 놈들, 조홍천이 같은 놈이 박근혜 대통령 밑에 비서관이었는데 이놈이 뛰쳐나와가지고서는 뭐 청와대 비리를 얘기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민주당 공천 받아가지고 국회의원 됐잖아요. 이 정도로 청와대가 지금 개판이 돼가지고 뭐 윤석열이는 뭐 청와대가 그렇게 개판돼가지고 용선 들어갔다 그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인데 그 당시는 어떻겠습니까? 박찬일이가 그 정도였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이 사태를 합리적으로 수습할 수 있고 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이승만 박사를 만나러 오니까 박찬일이가 이승만 박사가 아니라 비서관인데 경무대 피신가 가지고 지금 죽을 똥말똥한 놈이거든요. 이기붕이 지금 쫓겨나기 직전이거든요. 근데 거기다 전화를 해가지고 누구누구가 왔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이기붕이가 누구누구는 들여보내면 안 된다. 이런 지시를 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 당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승만 박사가 그런 인의 장막의 피해를 좀 본 건 있었죠. 그래서 이제 하야를 하신 다음에 10월 딱 일주일 차례입니다. 4월 12일 날 김주열 사건이 있었고 4월 19일 날 4.19가 있었고 그리고 4월 26일 날 이제 하야를 발표하고 26일 날 바로 이화장으로 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화장이 그동안 너무 방치해가지고 사람이 살 수 없어가지고 이틀 동안 고치는 바람에 28일 날 이제 이화장에 가시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화장에 가자마자 이승만 박사가 제일 먼저 외신의 기사를 프란체스카한테 줍니다. 그 기사의 내용이 뭐냐? 바로 인해 장막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프란체스카 영부인의 그런 내용도 적어놓은. 그러니까 프란체스카가 그걸 읽고 뭐 대성통곡을 하죠. 그러니까 이승만 박사가 모르는 척하고 이제 이렇게 이화장에서 이렇게 산책하는 그런 에피소드가 있는데, 자, 그렇습니다. 자, 놀라운 거는요, 여러분 이 김주열 사건. 자, 1984년도에 김일성이가 김정일까지 데리고 북한의 핵심 지도 세력을 거의 이끌고 소련과 동구권을 방문하고 동독을 방문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모험이죠. 그 북한 내부에 그래도 후계자 김정일이라도 두고 가야 되는데 김정일까지 데리고 가가지고 이종옥 부수상하고 해서 동독을 방문했는데 왜 방문했느냐? 자, 1984년도면요. 1986년 아시안 게임과 1988년 올림픽을 앞둔 그야말로 완전히 대한민국은 고도 성장으로 올라가고 북한은 막 내려가고 망하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북한도 그제서야 이제 에너지 위기를 깨닫고 그래서 원자력 발전을 하려고 동독을 방문해서 원자력 지원을 받으려고 간 거예요. 그래가 가가지고서는 이제 드레스덴까지 방문했는데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드레스덴 방문한 겁니다. 북한은 실패했죠. 근데 우리는 이제 드레스덴 통해 가지고 동독도 서독도 통일을 위해 제일 먼저 동독에 대한 개발의 상징으로 이 드레스덴을 선정하는데 이제 거길 방문해서 통일을 위해 북한에 대한 회복에 대한 그런 비전을 선포하려고 이제 드레스덴 간 거거든요. 어쨌든 만약에 김일성, 김정은이가 그 당시 동독을 가가지고 동독의 지원을 받아서 핵 원자력 발전을 성공했다고 한다면은 지금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북한도 나름대로 경제 성장을 하고 해서 우리와 이제 경쟁 관계에서 상당히 힘들 거예요. 그래서 84년도에 이걸 하기로 했는데 86년도에 뭐가 일어났어요?
체르노빌 원자력 사건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러시아의 원자력 사건. 그래서 체르노빌 사건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북한의 원자력 발전 사업이 어떻게 돼요? 하루속히 무산됐죠. 아이고, 체르노빌이 망가져가지고 소련이 지금 난리나고 소련도 그것 때문에 무너지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때 뭐로 돌아서요? 핵 무기로 돌아섰죠.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이 이제 안 되니까, 그래서 핵 무기 발전으로 돌아가지고 이거는 순수히 체제 유지입니다. 이제 그때부터는 북한의 모든 전략은 흡수 통일이 문제인 거예요. 흡수 통일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김일성의 유시가 문관이 바로 대한민국 우리의 침범하지 못하도록, 한 치의 땅도 침범하지 못하도록, 그게 유시였습니다. 그러려면 뭐예요? 핵폭탄이라도 가지고 있어야만 그거 가지고 버틴다는 거예요. 그래서 86년도에 이제 답방을 하거든요. 호네커가 답방에서 평양에 와가지고 10월 1일날 답방을 하는데, 그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호네커와 김일성의 많은 대화 가운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바로 4.19는 자기가 공작한 작품이다라는 얘기를 호네커에게 하고, 그거를 그 당시 보위부가 문서로 기록해가지고 가지고 있다가 동서동일이 통일되면서 그 문서가 공개가 돼가지고 지금 이렇게 세계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 거 아니, 두 가지 중요성이 있죠. 바로 4.19는 첫 번째는 순수한 학생들의 정의감에 시작이었지만 거기에 대남 공작적인 요소가 있어가지고 사태가 일어났다. 그리고 또 그거 말고도 이제 아이젠하워와 또 일본하고 연결될 얘기도 해야 되는데 오늘 너무 이제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바로 북한도 에너지 위기 때문에 원자력을 하려다가 체르노빌 사건 때문에 무산이 되고, 그래서 핵무기 개발로 돌아설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래서 유명한 예화가 있잖아요. 핵무기 개발을 이제 김일성, 김정일이가 이제 하기로 하고 부하들을 모아놨다는 거네요. 그래서 한쪽에는 달러를 놓고 한쪽에는 권총을 놓고, 야, 우리가 이제 남북 대결에서 지금 점점 져가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느냐? 그래서 물어봤다는 거야. 둘 중에 하나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 했더니 한 놈이 딱 달러를 집으면서, 우리도 이제라도 우리가 경제 개발에 집중을 하고 하면은 우리도 부강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달러를 집었다는 거예요. 근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어떤 놈이 딱 들어서더니 권총을 딱 집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는 거니? 권총으로 협박해서 달러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 네 말이 맞다. 그래서 우리는 핵가발을 한다. 그래서 김대중이 노무현 통해 가지고 문재인 통해서 뭐예요? 협박해 가지고 달러 보내잖아요. 달러 얻잖아요. 그게 대북 송금 사건입니다. 이게 하루 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역사를 알아야 대북 정책도 이제 어쨌든 바르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이 당시 이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그런데 이제 말씀드린 대로 4.19에 이렇게 혼란이 이제 막 급속하게 일어나면서 박정희 장군이 부산 계엄사령관으로, 여러분 지난주에 설명해 드린 것처럼 이 탱크에 올라탄 사진은 다 부산 지역 사령관이에요. 그러니까 역사학자들이 모르는 것도 있고, 종북자파는요 역사를 압니다. 아니까 왜곡하죠. 그래서 이 탱크 사진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다 감춰요. 이 사진을 또 이렇게 좌우로 뒤집는다든지 감춥니다. 왜? 이 탱크 사진의 진실을 알면 뭐가 나타나니까? 박정희 장군의 위대함이 나타나니까. 그러니까 또 우파는 또 모르고, 또 아는 사람도 얘기를 못해. 왜? 괜히 이 진실을 얘기했다가 불이익 당할까 봐. 지난번도 한번 얘기했네요. 모 대학의 유명한 여자 교수가 독립운동 당시에 비밀 암호에 대한 그런 연구를 하고 그게 KBS 특집으로 나왔는데, 거기에 핵심은 이승만 박사의 그 비밀 암호 작업이었습니다. 근데 그것만 쏙 빼고 방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수가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책을 어떤 변호사를 통해서 제게 줘가지고 저로 하여금 진실을 얘기해달라고 할 정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완전히 학계가 종북좌파가 다 잡고 있기 때문에 입 바른 소리 진실 얘기하면은 교수 팽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도 적고 알아도 용기가 없고, 뭐 조원지 대표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그거 아니에요. 용기가 없다고. 곽상도가 그랬다는 거예요. 곽상도 목욕하는데, 국회에서 목욕하는데, 야, 너 박근혜 대통령한테 그렇게 신세지고 박근혜 대통령 너 그렇게 했는데 해야 되지 않았더니, 아이고, 나는 용기가 없다고. 그런 놈이, 용기가 없는 놈이 또 50억 원 또 이렇게 잘 받아먹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뭐 정치인이 그럴 정도니 일반 학자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탱크 사진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다 박정희 대통령이 부산에서 이렇게 계엄 업무를 친국민적으로 이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잠깐 소개를 했을 것처럼 이제 미국에서도 이 난국을 수습하기 위해서 미국 유학파 엘리트 장교들, 송효찬을 중심으로 한 애국 이 청년 장교 그룹들을 통한 혁명 정부까지도 구상하고 지지를 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바로 그거를 알지 못하는지 제 생각에는 워낙 박정희 장군이 정보력이 뛰어나니까 또 박정희를 추종하는 젊은 장교들이 그 송효찬 다 있으니까 저는 알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다음 날 편지를 쓰지 않습니까? 송효찬, 너도 부정선거에 책임있는 사람이야. 네가 육군 참모총장으로 전국을 다 돌아다니면서 이기붕이 찌개야 된다고 그렇게 잘하느냐? 그래가지고 육강구에 와가지고도, 그리고 부산에 와가지고도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네가 책임 있는데 네가 제일 먼저 몰라내지 않느냐, 이렇게 편지를 썼다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또 최홍희를 보내가지고 문책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당시 그 4.19 이후의 상황이 바로 이런 상황이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미국의 상황과 똑같이 바로 이제 최고의 엘리트 박사, 이승만 박사의 최고의 리더십, 그러나 나이가 많으셨고 그런 상황에 그 당시 국민들의 사회 분위기는 이제는 좀 미국 유학 갔다 오고 또 전쟁 영웅이고 그런 엘리트 장교들이 많은데 거기서 좀 이렇게 믿을 만한 청렴결백한 그런 젊은 지도자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것이 바로 5.16 혁명 전야의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거 관련하기 전에 먼저요, 보면, 자, 이승만 박사가 하야를 하는데, 자, 박근혜 대통령도 똑같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헌재에서 불법 파면되니까 그날로 삼성동 자택에 들어가시려고 했습니다. 근데 삼성동 자택을 그동안 5년 동안 너무나 방치해서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니까 이틀 공사하고선 들어가셨습니다. 그랬더니 이것 가지고 또 종북좌파 난리셨지 않습니까? 이 과장도 마찬가지였었어요. 그래서 26일 날 하야를 발표하고 28일 날 이제 경무대에서 나가시는데, 자, 오른쪽 사진이 경무대에서 나와서 이제 이 화장까지 걸어가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이제 하야를 했으니까 자기 대통령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경무대에서 이 화장까지 이승만 박사 걸어나가고 저렇게 나오니까 오히려 야당 의원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유 각하 차 타고 가셔야지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 연도변에는 다 이승만 박사 화장하는 연도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승만 박사가 아니 내가 퇴임해서 민간인인데 내가 왜 관용차를 타냐, 난 걸어갈 거다. 그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야당 의원들이 아유 국부 각하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관용차를 대동하니까 이승만 박사 그래? 그러면 번호판 가려. 왼쪽 보세요. 이게 대통령 전용차 1호차인데 번호판 가렸죠? 검은으로 가렸죠? 그럼 번호판 가려. 그래서 번호판 가리고 저 차를 타고 이제 저기 삼청동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우리 삼청동 많이 행진했죠. 효자동 내려와서 이제 종로를 거쳐가지고 이화장으로 이제 가시는, 그러면 이게 바로 우리 국부와 각하와 박근혜 대통령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야를 하시고 난 다음에 허정 임시 그러니까 내각 수반이 돼가지고 과도정보가 섰죠. 과도정보가 선거를 다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선거를 해서 또 헌법 과정까지 했잖아요. 하도 내각제 되니까. 그래서 내각제 정부가 8월 19일 날 이제 씁니다. 그래서 윤보선이가 대통령 되고, 총리는 왜 2, 3일 더 걸리냐? 또 총리가 주시들끼리 또 싸운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장면이가 총리가 됐는데, 여러분 보세요. 장면 정권이 들어서고 밤낮 데모하는 거예요. 밤낮 데모. 근데 점점 데모가 하다 보니까 뭐예요? 좌경화 대목이 대화가 아주 데모가 확산이 된 거죠. 그래가지고 하도 이 데모가 힘드니까 국회에서 시위 반대법, 시위 규제법을 만들었습니다. 너무 불법 시위를 많이 하니까. 그 다음에 너무 종북좌파들이 날뛰니까 특별방공법을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장면 정권임에도 불구하고 워낙 사회가 혼란하니까. 그랬더니
이 악법, 이것을 악법이라 그러죠. 악법 반대 시위를 저렇게 시청 앞광장에서 난리를 치는 거예요, 난리를. 자, 지금 난리 치는 장면. 자, 보세요. 밥 달라, 우는 백성 악법으로 뭐 살릴 소냐.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도 데모하고 지랄하니까 대몰구제법을 만들고 하도 종목 빨갱이들이 난리치니까 방공특별법을 만들었더니 밥이나 달라는 거예요. 왜 악법으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게 누구예요? 다 종북 좌파들이 데모하는 거잖아요. 저 보세요. 사람들 저렇게 모여가지고 저도 오늘 시청 앞 가가지고 오세훈 1인 시위하고 왔는데 그 광장에 모여서 저 짓들을 하는 겁니다.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판문점으로 판문점에서 평화회담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나라가 지금 엉망인데 뭐야? 적화통일 공작 들어간 거죠. 지금 북한에서 적화통일 공작 들어간 겁니다. 의장 평화 공작 들어간 겁니다.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판문점에서 회담하자는 거예요. 누가? 학생들끼리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회담 지지. 남북 학생들이 모여가지고서는 무슨 통일을 해요? 그래가지고 야 그러면서 뭐 여기가 네 땅이냐? 여기가 네 땅이냐? 오라 남으로 가자 북으로. 왜 오도가도 못하게 하냐? 자, 그다음에 이제 왼쪽에 유명한 사진입니다. 자, 심지어는 횃불 집회까지 열었습니다. 횃불 집회. 그래서 시청에서 횃불 집회까지 일어나니까 윤보선 대통령이 야 너무 심각하다 해서 민간이 복장을 하고 이 횃불 시위를 밤에 몰래 보니까 아이고 보니까 뭐 뒤집어지게 생겼잖아. 이거 대한민국 큰일 났구나. 그래가지고 장면 부르다가 야 군대를 동원해서라도 이걸 제압해야지. 이 야간의 횃불 시위가 뭐냐? 그런데 이 장면이가 또 그걸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혁명 전야의 상황이었다는 거야. 그래서 다음 시간에 혁명 전야의 상황을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 제가 퀴즈를 드렸죠. 혁명을 성공하고 난 다음에 이 박정희 대통령께서 제일 먼저 방문한 도시가 어디냐? 어디죠? 부산이죠. 부산에서 그 4.19 때 그 시민의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5.16 성명 성공하고 제일 먼저 이제 부산을 방문해서 부산 시민들에게 그동안 지지에 감사하는 환영 대회를 한 사진이 바로 저 사진입니다. 왼쪽에 이제 화환을 받으시고 오른쪽에 구덕체육관에서 약 5만 명의 그 부산 시민을 모아놓고 혁명 정신을 이제 강의하면서 부산에서부터 혁명 역사가 일어나죠. 자, 그래서 다음 주 시간에 좀 더 자세한 혁명의 그 이야기를 나눠드리고 여러분 유명한 금오사나 자리거라라는 시가 있죠. 그 금오사나 자리거라가 이제 4.19 때 혁명을 할 그런 이제 계획을 가지고 4월 18일 날 대구에서 비행기 타고 오다가 금오산 상공에서 혁명에 성공하면 다행이지만 실패하면 뭐야? 여적죄로 반란죄로 죽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서 쓴 유명한 시가 금오사나 자리거라인데 그 시에 대한 해석도 제가 해드리면서 다음 주 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거의 1시간 40분 동안 시청해 주신 우리 애국 국민들에게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공화당 보통 당 아닙니다. 대단한 당입니다. 많은 인재들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인재들이 올 것입니다. 우리 공화당 당원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가 더 단결하고 하나가 되고 또 이번에 이제 역서가 시작이 되면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많은 힘을 불어넣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